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경기도 의정부 어느 산의 귀신. 제가 중학교 때 일이니 90년대 후반이겠군요. 당시 저는 의정부에 살았습니다. 가능동 평안운수라는 버스회사 뒤쪽에 살았는데 삼촌댁도 그 근처여서 주말이면 초등학생이던 사촌동생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외삼촌댁에는 조그만 뒷산이 있었는데 사실 산이라기보단 돌, 모래, 잡풀들, 그리고 나무 몇 그루로 된 조그만 언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빡빡산이라고 부르며 메뚜기, 잠자리도 잡고 모래썰매도 타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종의 자연 놀이터인 셈이었죠. 빡빡산을 기준으로 오른편엔 삼촌댁에 있는 주거지역이 있었고 왼편은 숲이 우거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진 산과 빡빡산 사이에는 동네 주민들이 갖고 놓은 텃밭들이 크게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사슴벌레 잡으러 갈 때면 텃밭을 5분 정도 가로질러 숲까지 걸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죠. 무언가에 푹 빠져 있다가도 금세 다른 곳으로 관심이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팽이치기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하며 한동안 빡빡산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놀러 나가려는데 어머니께서 저녁은 삼촌댁에서 먹을 거니까 놀다가 그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자 저는 친구들과 다음 날을 기약하며 삼촌댁에 갔습니다. 어머니와 외숙모님께서 식사 준비 중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외삼촌이 퇴근해 집에 오실 때까지 밖에서 놀다 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사촌 동생과 밖으로 나섰습니다. 동생이 스케이트보드를 샀다길래 언덕에서 타보자는 생각에 오랜만에 빡빡산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빡빡산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 언덕을 허물어 아스팔트로 덮인 오르막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덕 중간까지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 언덕 위에서 보니 길 나머지는 숲이 우거진 산을 왼쪽으로 감싸듯 비포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이터가 사라진 것보다 스케이트보드를 더 재밌게 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길까지 올라간 저희는 보드 위에 앉아서 내리막을 내려가는 시시한 놀이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하게 해가 지고 있던 그때 날도 어둑해지고 생각보다 아픈 엉덩이에 동생과 두어 번만 더 타고 집에 가자는 얘기를 하며 다시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아픈 정돈 된 포장도로, 뒤는 몇 걸음 앞도 보이지 않는 비포장도로가 펼쳐져 있었죠. 일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포장도로로 스케이트보드 타고 내려가는 중간에 앞을 보니 하얀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우리가 올라왔던 언덕길을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스쳐 지나갔고 내리막 막바지에 멈춰 섰습니다. 사촌 동생은 또 타자며 언덕으로 다시 뛰어 올랐고 저도 보드를 들고 동생을 따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중간에 스쳐 지나간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얀색 블라우스에 하얀색 긴 치마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고개를 푹 숙여 흩날려진 긴 머리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아줌마나 할머니가 아닌 누나의 느낌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얀 옷은 저물어가는 해 때문인지 푸르스름한 빛이 나는 것처럼 새하였습니다. 그 누나는 터벅터벅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 그 누나를 지나 언덕에서 사촌동생과 다시 보드에 앉았습니다. 저 누나 뭐지? 몰라. 형, 얼른 출발하자. 우리는 또 그 하얀 누나를 스쳐 지나갔고 내리막 끝에서 동생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타자고 졸랐습니다. 언덕길을 다시 올라가는 중에 다시 옆을 지나갔지만 그 하얀 옷을 입은 누나는 아까처럼 고개를 숙이고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촌동생도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는지 형, 진짜 이것만 타고 얼른 집에 가자 라고 하더군요. 다시금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덕 오르막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고 숲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기가 이유가 없을 텐데 쭈뼛쭈뼛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아 언덕 중간에서 보드를 멈추고 언덕 오르막길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 언덕길에 하얀 옷을 입은 누나는 없었습니다. 우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왼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텃밭 너머 숲풀 사이 중간 나무에 그 누나가 두 손을 나무에 기댄 채 고개만 오른쪽으로 돌려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텃밭의 거리가 멀어 이목구비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시선이 느껴졌으니까요. 우리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다
제가 먼저 도망갔습니다. 언덕 내리막길을 내려와 한숨을 돌릴 때쯤 사촌 동생이 같이 가자며 눈물 범벅으로 튀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내리막길 또랑에 빠진 스케이트보드를 찾아 다시 올라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홉수.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숫자 9에 관한 이야기야. 믿기지 않지만 다신 이야기 안 해. 집중해서 잘 듣길 바래. 우선 우리 집 가계도를 설명할게. 외할아버지께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 술 때문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 그리고 외할머니는 내가 15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대. 외할머니의 임종은 보지 못했어. 부모님이 일찍이 이혼하셔서 따로 떨어져 지내셨거든. 내가 엄마를 다시 찾은 건 17대니까. 그분의 사망 소식을 못 들은 건 당연했지.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사진을 봐야 알지만 외할머니의 얼굴은 내 기억 속에 있어. 어릴 때 자주 놀러 갔었으니까. 그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게. 때는 내가 정확히 19이 되던 애였어. 그러니까 연수로 6년 전 일이지. 그때 나는 학교를 자퇴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 뭐 주유소, 문화 따라서 미용실, 고깃집 안 해본 일이 없었지. 그리고 당시 나는 고시원에서 따로 살았어. 왜냐하면 새엄마가 너무 싫었거든. 영화나 드라마 혹은 동화 속에 등장하는 계모처럼 아빠 없을 때만 구박하는 그런 흔한 계모는 아니었고 아빠가 있건 없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혼내는 사람이었어. 아빠는 아무런 말도 안 했지. 그걸 참다 폭발한 누나는 진작 독립을 해서 혼자 살고 있었고 나 또한 어차피 학교도 그만두고 일을 하던 상황이었으니까 내 맘대로 나가 살겠다고 무작정 고시원에 들어갔지. 그래도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편했어. 적어도 나한테 뭐라 할 사람이 없어서니까. 그렇게 고시원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하나 꾸게 되었어. 배경은 외할머니 댁이었는데 외할머니가 옥상에서 고추를 널고 계시더라고. 아주 빨갛게 익은 고추였어. 어찌나 붓던지 꼭 피를 먹인 것만 같더라고.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건 별개의 이야기인데 내가 태어나기 하루 전날인 1992년 9월 11일 낮. 그때 당시 추석 당일이었어. 외할머니께서 옥상에 있는 장독에서 된장을 퍼오시겠다고 옥상으로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시는 바람에 허리를 다치셨다고 해. 머리까지 다치신 건지 구급차에 실려가는 와중에도 계속 놀러 가자라는 말을 반복하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외할머니는 3층에 입원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9월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경 내가 태어나는 바람에 엄마는 4층에서 수술을 받으셨대. 그로 인해 아버지는 3층과 4층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느라 꽤나 고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꿈에서 할머니가 다치셨다는 문제의 옥상이 나와서야. 나는 멀찌감치 서서 할머니가 고추를 넣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외할머니께선 상당히 불편하신 표정으로 그 시뻘건 고추를 딱 9개를 열어 놓으셨더라고. 그리고선 뒷짐을 지고 혀를 끌끌 차시더니 나를 한번 쓱 쳐다보시곤 그냥 사라지셨어.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별 이상한 꿈을 다 꾸는구나 생각하고 넘겼지. 그리곤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꿈 이야기를 꺼내봤어. 엄마,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외할머니가 나왔어. 그래, 뭘 하시던.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고추를 널고 계시더라고 옥상에서. 거기서도 여태의 욕심 못 버리시나 보지 뭐. 그러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를 끊었어. 엄마는 불자이셔서 평소에 꿈이나 무속 관련된 일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터라. 그래서 아마 엄마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꺼냈을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그 꿈은 그냥 그런 꿈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 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고 별 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열흘인가 뒤에 다시 꿈에 외할머니를 뵙는 일이 생겼지. 상황은 그때랑 정말 똑같았어. 여전히 할머니는 옥상에서 고추를 널고 계셨고 나 또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고추가 완전 검붉은 색을 띠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지. 저 정도 말렸으면 된 거 아닌가 하고. 그러자 할머니가 상당히 불편하신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리시더니 나를 보시면서 한 말씀하셨어. 아홉수가 문제다. 그리고 난 무슨 소린가 싶어 되물었지. 네.
아홉수가 문제야. 그리고 다시 사라지셨어. 난 이때까지 아홉수가 뭔지, 삼재가 뭔지,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던 터라 별 생각이 없었거든. 그래도 혹시나 싶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지. 그랬더니 숫자 9가 들어가는 나이가 되면 결혼이나 이사를 꺼린다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 뭐 대충 안 좋은 거구나 싶었지만 난 이해가 되지 않았어. 뭐 때문에 할머니가 나오신 걸까 생각을 했지. 그러다가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 엄마, 오늘 또 할머니가 꿈에 나오셨는데 나보고 아홉수가 문제래. 그러자 엄마는 아들 올해 나이가 19이지? 라고 되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며 나랑 같이 엄마가 아는 이모 댁에 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난 솔직히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 지금도 그렇지만 신 모시는 집 가서 이런저런 거 물어보고 답 듣는 게 나름 재미있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난 알겠다고 흔쾌히 승낙했지. 그리고 이틀 뒤에 바로 엄마를 만나러 경기도로 향했어. 내가 살던 곳에서 지버스 타고 30분이면 가는 곳이었어. 그냥 서울이나 마찬가지였지. 그리고 버스를 내리자 엄마가 길 건너에서 날 부르고 계시더라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어서 차가 안 오는지만 보고 달려가서 엄마 손을 잡고 그 이모님 댁으로 향했지. 그곳은 집 앞에 흰색, 빨간색 기가 달린 대나무가 꽂혀 있었고 간판이나 이런 건 따로 없었어. 난 엄마만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향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고 정말 신당처럼 테마부터 다양하게 있더라고. 언니, 우리 아들. 엄마는 그 이모라는 분께 나를 소개해줬고 나도 인사를 했지. 그리곤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 우선 상황은 엄마가 그분께 내 이야기를 다 해놓은 상태였기에 이모는 내게 질문을 하고 나는 대답만 하고 있었어. 꿈에서 외할머니 옷차림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니? 그리고 되게 온화하셨다고 해야 하나. 뭔가 아기 다독이듯 엄청 부드럽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냥 할머니들 옷차림이었어요. 몸빼에다가 목 늘어난 옷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니? 처음 꿈에서는 새빨간 고추 9개를 널고 찌릿거리기만 하셨는데 두 번째 꿈에서는 완전 검붉은 고추가 9개 놓여있고 아홉수가 문제라고만 하셨어요. 그러자 이모가 잠시 생각을 하시는가 싶더니 내 생년월일, 생시를 적어놓고 막 적으시다가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 액살이 꼈어. 이게 뭔가 싶어 난 물었지 액살이 뭐냐고. 그러자 이모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셨어. 잔나비띠가 올해 놀삼재야 거기에 아홉수가 들어가니까 저절로 액살이 붙었어. 그래도 할머니가 손자 지키신다고 허리도 아프신데 내려오셨네. 여기서 엄마랑 나랑 둘 다 벙쪄 있었어. 할머니가 허리 다친 건 어떻게 아셨을까 싶어서 말이야. 나중에 볼일 다 보고 거기서 나왔을 때 엄마한테 물어봤지만 엄마도 그 이모한테 할머니 허리 다치셨다는 등의 사소한 이야기는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아무튼 이모는 거기서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부적 하나 써주시면서 말씀하셨어. 지갑에 넣고 다닌다던지 뭐 옷에 붙여서 다닌다던지 어디 들고 다니지 말고 너 외에 절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놓고 너도 부적을 거기에 놓았다는 사실을 잊어야 돼. 올해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지? 난 알겠다고 하고 부적을 받아온 뒤 고시원 침대 매트리스를 드러내서 그 밑에다 붙여놨어. 그 이후로는 꿈에 외할머니가 나오는 일은 없었고 딱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한 것도 전혀 없었어. 그리고 나는 부적을 매트리스 밑에 놔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고시원을 나와 한참이 지나서야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물어봤지. 그 부적 안 뗐는데 괜찮을까 하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모한테 물어보겠다고 하셔서 알겠다 하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조금 지나니까 바로 전화 오더라고. 아들 고시원 원장한테 말했어. 부적이 있다고. 아니 그런 얘기 안 하고 나왔어.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럼 됐다고 별일 없을 거라 하고. 고시원 원장한테는 부적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엄마 만나러 갔다가 그때 당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됐어. 이모가 써주신 게 꿈을 훔치는 부적인데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 하지만 난 아직도 궁금해. 왜 고시원 원장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건지. 꿈을 훔친다는 표현도 뭔가 좀 꺼림칙하고. 그런데 엄마가 다 잊으래.
그날 일은 지나간 거니까 잊어야 좋다고. 다 잊으라더라.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가족. 지금부터 전하라는 건 내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나는 23살 남자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52살, 어머니는 44살, 동생은 18살. 가족 넷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번 봄부터 취직을 위해 자취하러 나갈 예정이었지만요. 그날 역시 저녁을 먹은 뒤 거실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생 방은 어디다 잡아주실 거예요? 하던가. 혼자 사려면 이거저거 준비할 게 많을 텐데.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생은 자기 방에서 취직 관련해서 뭘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찌지직 갑자기 TV에 노이즈가 꼈습니다. 하지만 금세 멀쩡해졌기에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TV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문득 부모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제야 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깜짝 놀란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다들? 나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부모님의 표정에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를 무시하고 계속 TV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작스레 두 사람은 부릅뜬 눈만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왜 그래? 하지만 다음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응, 그렇지만 자취라니 말이야.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지 않겠어? 아니, 잠깐 기다려. 지금 그건 뭐였어? 뭐였냐고.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옛날부터 농담도 잘 말하지 않는 딱딱한 분들입니다. 장난으로 그런 짓을 하실 리 없었습니다. 지금 그거라니. 하지만 부모님은 둘 다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나는 그게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그거라니. 부모님은 기억하고 있지 않을 텐데 그런 표정을 지었던 걸.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웅얼거리며 고개를 떨궜다. 그런데 당신은 언제 죽을 거야? 나는 당황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그러네, 그 이야기도 해야겠구먼. 언제로 하지? 자살이 좋을까? 사고가 좋을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죽어. 누가? 응? 정말 횡설수설하고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신경도 안 쓰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그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제 딱 좋은 것 같네. 도와줄 테니 걱정 말아요. 부모님은 더욱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목을 매달면 뒤처리가 어렵다느니 수면제가 좋다느니 뛰어내리다 도중에 기절하면 아프지 않다느니 마치 그걸 다 체험해 보기라도 했다는 듯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가 재미있는 것인지 하하호우기까지 했습니다. 자, 잠깐만.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이상한 부모님 모습을 보고 불안과 무서움에 그만 나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동시에 나를 바라봅니다. 부모님의 눈동자는 양쪽 모두 반대 방향을 향해 치켜튼 채였습니다. 죽어. 시선은 어딜 바라보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얼굴만은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꼴을 하고 망가진 로봇처럼 죽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동생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동생이 깜짝 놀라 기겁했습니다. 으아, 깜짝 놀랐잖아, 형. 동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아버지랑 어머니가 눈동자가 반대로 막 죽으라고 말하고 그 전에 TV의 노이즈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잖아. 나 스스로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 머리를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부모님이 이상해. 문득 눈을 들어 동생을 봤습니다. 동생은 입을 반쯤 벌린 채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상해진 데 이어 동생까지 서서히 동생의 눈동자가 반대 방향을 향하는 걸 보고 나는 현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현관에서 밖으로 나가기 직전 슬쩍 시야에 거실이 들어옵니다.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동자는 반대 방향을 향한 채로 말입니다. 전속력으로 사람이 많은 데로까지 달려나왔습니다. 그 후 조금 안정을 찾고 휴대폰으로 혼자는 직장 선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선배네 집으로 갔습니다. 선배는 영능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보통 사람은 믿어주지 않을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그러냐 좋아. 내일 아는 절에 가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자. 오늘은 우선 푹 쉬어. 너 얼굴이 장난이 아니다. 그날은 선배네 집에서 묵었습니다. 다음날 선배는 야근이고 나는 휴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 선배네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절에 가 거기 주지스님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지스님은 내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말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큰일이었군요. 얼굴이 초췌하십니다. 그 후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에 나는 선배와 주지스님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양팔, 양다리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거실과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피가 묻은 식칼이 몇 자루 버려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2번 왕복하면 오른쪽 다리 혈관을 앞으로 3번 왕복하면 팔뚝 혈관을 중얼중얼 혼잣말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욕탕에 있었습니다. 물이 가득한 욕조에 스스로 머리를 잡고 쑤셔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머리를 눌러가면서 죽어, 내 놈, 죽어, 내 놈. 동생은 책상에서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만 손에는 커터칼을 들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X시 X9. 집 주소를 몸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워 엉엉 울었습니다. 그 후 3명 모두 주지스님과 다른 절에서 도와주러 오신 스님 덕에 정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이 들려준 바에 따르면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건 선조에게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극에서 종종 후손까지 저주해 주마 라고 말하는 그런 거라고요. 게다가 저주하는 방법도 잔혹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빙의해 천천히 시간을 들여 올가매는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저주하는 쪽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랍니다. 나는 전생에 덕이 높은 스님이었기에 나한테는 차마 손을 못 댔다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니 참다 못해 가족에게 손을 넓혀 압박을 가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동생 몸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어 같이 목욕이라도 가면 늘 우울해지네요.